네, 대통령님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의 이동훈 기자입니다. 저는 대선 때 공약하셨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당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님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고 또 검찰 출신인 봉국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게 또 속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부작용 없는 개혁을 추진하시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네,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검찰 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 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죠. 저도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저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죠. 근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원래 법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언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전에 내려오는 이제 법률에 관한 중요한 금원 같은 거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인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건데 이거 수천 년 전에 원시 사회에서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개인 감옥에 가둬놓고 또는 목숨을 빼앗거나 이게 나쁜 짓이잖아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나쁜 짓이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범죄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날 바로 집행해서 목숨을 빼앗는다. 또는 어떤 특정 아주 부도덕한 업자의 청탁을 받아 가지고 재산을 빼앗아 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싹 다 뺏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 년 동안 살게 한 구금 생활을 하게 한다. 어떤 게 더 나쁩니까? 권력의 힘으로 그러는 게 더 나쁜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원시국가죠. 불행하게도 그게 우리 현실에 존재합니다.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사법 권력은 국가의 법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막 싸우다가 법대로 합시다. 이게 마지막 믿음이에요. 최후 보루죠. 그런데 그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주먹을 쓸 수도 없고 친구한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사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범위를 좁혀서 검찰개혁 얘기를 해본다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어요.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검사에게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기소하는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뭐 빼앗는다면 좀 그렇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해야 되는 건 또 당연하죠. 그걸 딴 데 맡길 수는 없죠. 그러면 수사를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거냐? 뭐 떼야 되는 거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뭐 그 점도 그럼 경찰에 맡길 거냐? 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그 논쟁이 있죠. 그럼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또 사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되는데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이제 자치경찰 제도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좀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동훈 반장님이신가요? 네, 이동훈 반장께서도 왜 하냐 또는 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언제 하냐를 묻는 거죠.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어릴게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회가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되겠죠. 다만 이 과정에 이제 이 검찰 인사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어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뭐 법무장관 임명되기 전까지 법무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법무차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할 주요 뭐 검사장들, 이 문제는 또 남아 있죠. 이게 속도하고 관계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관계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정부 내에서, 근데 검찰도 정부의 일원이니까요.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가지고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좀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려면 이제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좀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맞는 게 또 유용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느냐, 그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뭐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공무원, 특히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뭐 안 따르면 바꾸면 되죠.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나 임기가 있는 공직자와는 다르잖아요. 뭐 누구든 간에 제가 아무 때나 바꾸면 되죠. 결국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들이어서 그 개별 인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속도와 관계가 있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내가 말을 좀 줄여볼 테니까. 이번에 네. 좀 외신 기자분에게, 왜냐하면 정치 네, 그리고 안보 분야도 있으니까요. 좀 넘겨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신 기자분들이십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지목해 골라요? 주시면, 네, 우리 여성 먼저 할까요? 어디? 네, 지목해 주시면 저희가 순차 통역으로. 그럼 한 분 더 하시죠. 그럼 하는 김에 외신 기자. 외신 기자 한 분 더 할까요? 네네. Okay, Kat Barton from the AFP News Agency. Good morning, Mr. President. Where is your administration at in terms of the tariff negotiations with America? And can you realistically achieve a deal 전혀 by 알아들을 next 수가 없네. week? Or are you hoping for an extension? 네, 여기서 순차 통역해 주시죠.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AFP의 캐터린 발톤 기자입니다. 여기도 잘못 알아듣겠는데 좀 천천히 말하세요. 예,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다음 주 관세 유예 기간 전에 완료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천천히 해도 잘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너무 말이 빠르셔가지고 관세 협상 얘기 제가 이거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죠. 일단 보안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얘기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뭐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그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외신 기자 한 분 더, 그러면 대통령께서 한 번 더 네. 지목해 주시죠. 외신 기자는 그러면 저 맨 뒤에 계신 분으로 하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가장 저하고 멀다고 생각되는 분으로. 네. 네, 대통령, 안녕하세요. 일본 그렇군요. 산케신문 산케신문. 사쿠라이 노리오입니다. 좀 늦었는데 진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 대표 하실 때 우리 외신하고 소통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우리 외신하고도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과의 협력 관계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한미일 협력, 일본과의 협력을 늘 강조해 오셨는데 특히나 일본에서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그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올해는 그 한일 수교 60주년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간복 80년 됐는데 일본과의 옛날처럼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건동 문서 같은 거 마련하실 생각이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에 점심 먹을 때 같이 한번 봤던 분이신가요? 네.
제가 저때 우리 외신 기자분들하고 전심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어디서 이상하게 중국 모 언론하고만 했다고 이상한 기사를 한번 나왔던 그때 만난 그분이시군요. 네, 저분은 일본 언론인이십니다. 네, 아직도 이 대명천지에 그런 명백한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참 예민한 의제들이 많죠. 저는 제가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뭐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또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도 똑같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습니다. 뭐 전략적인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게 많고 또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죠. 또 협력해야 됩니다. 또 민간 교류도 활발하죠. 연간 1230만 명이라든가 하여튼 1200 수십만 명이 이제 오갑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그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아마 일본도 괴롭지 않겠어요? 좀 말끔하게 정리를 못하는 것도 괴로움의 일부죠.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도 많죠. 뭐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거죠. 이런 갈등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건 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저는 이런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도 제가 이번에 일본 총리를 G7에 가서 만났는데 엄청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저에 대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기로는 아마 꽤 경계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죠.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에 관해서 당연히 협력할 게 있죠. 서로에게 도움되는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게 많죠. 서로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서로에게 저쪽은 손해를 보고 나는 그 손해를 통해서 이익을 보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저쪽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되는 그런 게 있죠. 두 가지 문제는 좀 분리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김대중 오부지 선언과 같은 좀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 뭐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저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좀 빠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좀 날짜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셔틀 외교 보고는 제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가까운 이웃 나라니까 뭐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서 협력할 사안들은 또 협력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북한의 인권 문제인지 북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인지 좀 불명확하긴 합니다만 일본의 납치자 문제에는 관심이 매우 높은 걸 제가 압니다. 이시바 총리께서도 그 말씀을 전화 통화할 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로서야 당연히 그게 뭐 북한이든 어디든 간에 이런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게 좋겠죠. 또 일본의 납치된 가족들 또 당사자들의 그 억울함은 가능하면 풀어주도록 하는 게 맞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협력하는 게 또 맞겠죠. 근데 우리가 뭘 협력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납치자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공감한다. 그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꽤 노력을 하는 것 같던데 그거를 부인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은 매우 복잡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인권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겠죠. 북한의 인권 문제도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60% 육박을 하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여당이 다수당인 그 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어떤 견제 기능이 약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하실 어떤 그런 구상이 있으신지 혹은 어떤 마음가짐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지적이 꽤 많이 있더군요.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안 그래도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 아니냐.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황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소야대거나 야대 여소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대부분 다 여대 야소였죠. 소위 야당이 숫자가 많았던 때가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야당이 또 다수 의석인 상태에서 집권한 게 또 처음이죠.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맨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또 상대적이죠. 국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것은 무지하게 좋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쪽 말고 이쪽 이런 비판적 지지도 있죠. 우리는 이제 그 지지의 내용을 저쪽이 싫으니까 너도 싫지만 덜 싫으니까 이런 선택이 있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걸 진짜 선호하는 잘하네 우리가 일을 맡길 만하네 라고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대 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거를 당신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겁니다. 평가받겠죠. 그 다음에 또 2년이 지나면 또 평가가 있어요. 또 1년 지나면 또 평가합니다. 그때는 본격적인 평가죠. 잘못하면 바꾸겠지요. 내년은 지방선거라서 간접적인 중간평가지만 3년 후에는 본격적인 중간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여대 야소,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국회 민주당 다수 안 되겠다. 뭐 그것도 국민이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언제나 뭐 1, 2년 단위로 계속 변화되는 거죠. 현재 상태가 압도적 다수의 그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까 문제다라는 지적 자체는 저는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30% 이상은 뭐 심지어 20몇 % 절대 아주 못한다 이렇게 평가한다는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제 부족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뭐 그분들까지 제가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실적과 성과로 뭐 그분들의 진짜 삶을 개선해서 믿지만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대통령들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하고 또 어디는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한 달 후. 그래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견제 기능 악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뭔 대책이 있냐? 사실 뭐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셨지만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어요.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요? 물론 뭐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지금 이 대통령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만 물론 뭐 저희가 한 일에 뭐 반사적 측면이 있겠죠.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합니다. 그 상황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제 몫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좀 넘겨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건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놨죠. 하자. 되게 불편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있는 뭐 비리를 찾아내는 것, 뭐 지금이야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뭐 비리 하려도 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앞으로도 혹여라도 그럴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 해서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다 요청하라고 해놨습니다.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 그 한 가지 질문만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엮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제 많은 이제 외교 무대를 조금 일정을 조율하고 계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또 그리고 이제 8월에 휴가 계획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엮여서 그 정상회담과 휴가 계획을 같이 조금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든 뭐 한일 회담이든 또는 한중 회담이든 뭐 기회가 되면 저는 많이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성장 발전은 사실 이제 무역으로 국제 거래를 통해서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좀 편중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또 시장도 좀 다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외교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시장일 때, 뭐 기초단체장일 때도 해외 교류 사업을 기업인들하고 같이 하니까 매우 효율적이더라고요. 뭐 권한이 요만할 때도.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주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좀 외교 분야에서 좀 각별히 신경 쓰고 자주 만나고 또 저변을 확대하면 우리 기업들의 또 우리 상품과 서비스,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많이 다양하게 만날 생각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휴가는 제가 성남시장 때 2번 공식적으로 휴가를 갔다가 2번 다 여러분과 같은 선배들한테 엄청나게 제가 깨졌다고 그럽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이상하게 제가 휴가를 가면 비가 와가지고 수재가 난다든지 또는 뭔 일이 있고 저를 노리고 일부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휴가 가나 안 가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니 뭐 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가 뭐 휴가가 어딨냐. 눈 감고 쉬면 휴가고 눈 뜨고 일하면 직장이지. 뭐 이러면서 저도 그냥 필요할 때 쉬자. 이렇게 해서 공식 휴가를 별로 안 가졌는데 그러니까 약간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부하 공직자들이 또 못 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막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휴가를 정하긴 정하되 실제로 휴가를 정한 공식 기간에는 일을 하고 그 아닐 때 아무 때나 뭐 영 힘들 때는 좀 쉬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 되겠어요. 근데 또 하필 휴가를 갈 예정 시기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뭐 잘 모르겠지만 좀 쉴 생각입니다. 뭐 사실은 이게 체제가 이제 공직 사회가 안정이 되면 그 선장이 맨날 갑판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항해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도 보면서 지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안정이 되면 사실 여유가 많이 생겨요. 이제 그 체제를 그 휴가 갈 때까지 갖출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휴가를 가면 휴가 때 여러분들 따로 한번 자유롭게 뵐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뽑기를 하든지. 네.